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김용민 PD는 오늘같이 더운 날은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정말 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전 밖에 있으면은 예. 1시간 이상 있으면은 거의 수육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30도가 넘는 낮 기온이었으니까. 네, 그러나 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은 아직 백신 못 맞으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이동영 앵커처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거 요즘 뭐 웬만한 실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지금은 힘든 것 같고요. 네. 50대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김용민 PD는 이제 4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야, 이거 40대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항상 뒷전이에요. 예, 보면은. 네, 40대가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30대 네. 고마워하세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각종 복지도 노인층에 집중돼 있고 예. 또 요즘은 청년 세대가 어렵다고 해서 청년들도 복지가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소외되는 건 40대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허리층을 또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허리가 또 없어져요. 40대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처우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가장 세금을 많은 40대. 네. 더 열심히 벌어서 더 내시기 바라고요. 예. 자, 백신 얘기했는데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아마 마스크 얘기 같은데요. 박지희 씨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1차만 맞았다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노마스크 지침에 시민들이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뭐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반가운 의견들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확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백신 접종도 안 했으면서 백신 맞은 척하고 마스크 벗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백신 접종자들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해 주는 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게 토론이니까 네. 그 입장이 반대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김용민 PD가 입장을 고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마스크 이르다. 이르다로 반대한다. 예, 예. 그럼 네, 저는 당연히 노마스크 빨리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두 그걸로 분의 토론할 수가 있을까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할까 싶어요. 논리야 만들면 되죠. 그럼요. 예. 야, 이거 참. 근데 사실 지금 실제로 우리 김용민 평론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으셨고 네. 이동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 포함해서 더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네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인구가 905만인 나라가 있습니다. 1000만이 조금 못 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 마스크를 선언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6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57%가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 정도면 집단 면역이 가능한 비율이라고 하죠. 자, 접종률 50%를 넘기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에서 30명대로 아주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죠.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야외 노 마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접종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접종을 하지 않고 그 노 마스크 행세를 할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1회 접종 때 변이 예방 효과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또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외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슬기머니 마스크를 벗는 이 얌체족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동영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장 확실한 코로나 방어는
마스크가 아니고 백신이죠. 백신. 백신을 그렇죠. 맞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백신이 그 수요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마스크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한동안 우리가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백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아니 가장 확실한 방어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맞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인센티브 백신을 맞는 사람 안에서 마스크를 벗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연찮게도 그러고 나서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자랄 정도로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네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정부가 한 약속을. 이 인센티브로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맞았는데 야, 이 사람 이제 백신 맞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확진자가 쏟아지니까 그때 약속한 거 취소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불신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한번 맺었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아까 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가짜로 마스크 벗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뭐 모두가 거의 국민 모두가 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을. 근데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한테 맞았다고 입증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가지고 누가 당신 정말 백신 맞은 거에 물었을 때는 그 앱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뭐 여권이라든가 혹은 신분증에다가 백신을 맞으면 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한다니까 그걸 좀 믿어보면서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느냐.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반 이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들 국민들의 희생 위해서 백신을 성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부는 특히 맞은 사람들은 벗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나머지 분들도 백신도 열심히 맞을 테고 더 빨리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일상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완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정부가 노마스크도 허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부터 급증한 흐름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고삐를 죄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 지금 변형 바이러스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더 조심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나라 따라했다가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우려된다. 아니,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 PD가 얘기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을 맞은 사람만 마스크를 벗으라가 아니고 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 벗자 하다가 지금 다시 폭발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벗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근데 그 구분을 뭐 정말 뭐 얼굴에다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뭐 꺼내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식별을 못할 경우 정말 맞지도 않았으면서 맞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확산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 놀이공원, 사우나, 식당 입구에서 백신 접종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는 노 마스크 상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그러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놀이공원, 사우나, 식당 이용을 못 이게 특정 놀이공원, 특정 사우나, 특정 접객업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노마스크 존으로. 박지 씨 마음에 안 듭니까? 제 아니. 주장이?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아니 어쨌든 지금 뭐 오늘도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826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표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국 주민센터에서 백신 접종 스티커도 발급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동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쿠브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COOV 쿠브 어플로 들어가면 백신 맞으신 분들은 따로 뭐 본인 인증만 받으면 내가 어떤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뭔가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정서가 확산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저도 밖에서 그냥 마스크를 쭉 쓰고 다니거든요. 아니, 저는 뭐 지금 마스크를 벗는 게 낫다. 그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도 마스크 쓰고 다닐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의도가 아닌가요?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이도호 구치가 작가님이 있으십니까? 구치? 마기꾼이거든요. 네, 마기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 예, 위해서. 예. 네. 이 모양이 좀 아름답지 않다. 아니 근데 아니 마스크를 써야 이제 더 멋있고 예뻐 보인다 이런 거.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예. 그럼 나쁜 짓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시면. 한번 이제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댓글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또 주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신뢰자본의 나라니까 신뢰자본에 맡기고 발각시에 책임을 좀 엄중하게 묻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새 거리두기 시행 7시간 전에 또 상황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유예를 좀 요청을 한 건데 이번 결정으로 이제 또 소상공인분들은 실망을 한 부분도 있는데 다행이라는 상반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상황을 보고 코로나를 같이 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네. 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도 네. 일주일 거리두기 위해 한 것은 잘했다. 지금 확진자가 쏟아지니까 지난주보다 뭐 200명, 300명씩 쏟아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정책 얘기했는데 이 정책이란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7시간 전에 이렇게 뒤집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예.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낫다고 하는 이유도 바이든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정책 결정권자에 올라서 누구를 사람을 기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복지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가능성을 예측 가능성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또 트위터에다가 해고 통지를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 2주일 뒤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했던 직원들도 다시 전화해서 불러오고 또 알바도 다시 뽑고 또 그동안 창고에 처박아놨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시 닦고 쓸고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7시간 전에 이렇게 땅.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섣부른 정책인 것 같아요. 성급한 방역 완화 그리고 출입국 검역도 느슨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뭔가 확실하게 그 추이를 보면서 집단 면역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정부가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소급 적용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안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1차 때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우리한테 다 몰려온다. 1차 때 정말 좋았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기어코 그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래놓고는 뭐 방역 잘 됐다라고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랑했다가 사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진단하는 자영업자도 제가 만나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희생은 희생대로 다 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있는 그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7시간 전에 취소를 해버리면 또 한 번 그 자영업자들은 희생하는 거 아니냐. 매번 말만 우리 희생하는 자영업자 생각나면 눈물이 난다. 국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예측 불가한 그런 부분인 만큼 정부의 이런 정책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정부에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지금 모아지는 의견이 뭐냐면요. 이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 국민들을 우선 생각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부터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국 진통 끝에 결정이 됐는데 이 소득 하위 80%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은 작년에요. 네. 총선 앞두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때 전국민 지급을 주장을 했어요. 결국 이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을 내렸죠. 당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의 명분은 건강보험료로는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 이거였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료로 현 시점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정작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국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 자동차 같은 자산까지 포함돼서 산출된다는 점도 걸림돌이고요. 그래서 이 건보료를 갖고 80%를 끊는다. 여기서 그 지급 받아야 하는데 지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는 보완책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아니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뭡니까 시간을 더 벌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긴급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건보료를 산정 기준으로 했는데 또 뭐 여기 이의 제기자까지 다 접수를 받는다면 언제 지급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벌이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럼 맞벌이 부부도 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볼 바에 지금 우리 김용민 평론가 말씀대로 좀 다 주면 안 그럼요. 됩니까? 네. 그리고 정말로 국가에 돈이 없어서 다 못 준다고 하면 그 상위 20% 혹은 상위 30% 사람들에게는 일단 다 주고 내년에 세금 거둘 때 더 거두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스템상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처럼 선별하면은 선별한 행정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70%인가 80%인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다 또 전화해 본다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그러면 다른 업무 봐야 될 사람들이 그 전화 받느라고 또 행정력이 낭비잖아요. 이런 일을 왜 두 번 세 번 하게 만드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고 네. 정부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6월달 수출이 또 사상 최대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을 포함해서 경제 성장률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정부보다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부유해지는 가는 거지. 그런데 국민들은 자꾸 힘들어 가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국민이 있는 위에 국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럼 뭐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야 되냐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야 됩니다. 그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려서 그 돈을 줍는 사람이 일본 국민이 와서 돈 줘요? 중국 국민이 와서 돈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 국민들이 와서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딴 데 쓰면은 그 돈이 계속해서 도는 거잖아요. 소비 진작에 마중물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추경안 규모를 보니까 33조더라고요. 이게 5조면은 1인당 10만 원씩 그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이게 오래 걸리는 얘기는 60만 원 아니겠습니까? 60만 원. 네. 60만 원 아니에요. 1인당 60만 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60만 원 다 나눠주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 캐시백인데 그렇죠. 그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더 많이 카드 소비하시면은 뭐 캐시백을 좀 챙겨드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주로 이제 카드사가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대기업과 또 금융업계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힘들고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기업과 금융업계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에게 이익을 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신용카드사를 주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입니다. 여기 기재부 출신들이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참 나라 재정 걱정하면서 전 국민에게 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실상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 그들이 이제 뭐 낙하산처럼 내려가는 여신금융협회를 살찌우는 카드업계를 살찌우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카드사에 캐시백 가는 것도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뭐 하위 80%만 주고 상위 20%는 조금 기다리세요. 나중에 뭐 전 국민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죠. 이게 아니라 또 카드사에 돈이 갈 테니까 카드사를 통해서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대체? 지금 박지희 씨 캐시백 통해서 어떻게 돈이 지급되는지 알고 네. 계세요? 아니 그게 제가 듣기로는 네. 다 말이 달라가지고 네. 제대로 너무 어렵던데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분기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쓴 데 대해서 10%를 포인트로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30만 원의 상한선을 더 주겠다. 지금 이게 자, 우리말인데 잘 해석이 네. 안 됩니다. 자, 밖에 우리 스태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상위 20% 사람들은 소비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 캐시백 받자고 지난 분기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난 분기에 썼던 돈보다 그래도 한 100만 원대 이상으로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대충 계산을 한 거를 좀 보니까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카드사에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정부에서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는 네. 전 국민 재난 지원을 아예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일관적인 그 입장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재부의 고집으로 전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 또 그 경제 효과도 상당 부분 입증됐던 전 국민 재난 지원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다면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한참 우리 셋이 토론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네. 네.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김용민 PD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걸 까먹고 지금 한 팀이 돼서 얘기를 했네요. 아니 왜냐면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들 사이에 이거를 돈 받기 아이. 싫어라고 하는 분이 찾기가 쉽지 아이, 않습니다. 까먹었네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까먹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됐습니다. 이제 네. 50초 남았습니다. 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소급 적용이 왜 빠졌냐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는 그럼 이 작가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뭐 역시 당정청이 네. 제대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사실 설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급 적용은 결론을 내리면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코로나 생기기 그때부터 아니면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이걸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논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거는 슬쩍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자영업자들의 방역 협조에서 비롯됐다는 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의안이님께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섭외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게 해주세요.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꼬꼬무 토론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